여보게들 보았는가? 그 예쁘장하던 설화가 아주 제대로 미쳐버렸네. 죽은 남편 무덤가에서 소복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부채질을 해대고 있다니까.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인가? 마을 어귀 주막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무덤 쪽을 바라보았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을에서 으뜸가는 효부요, 금슬 좋은 아내라 칭송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정갈한 비단 저고리 기세, 흐트러짐 하나 없던 그 단아하던 여인이 남편이 급사한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 재밌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주인공이 더 고생합니다. 산비탈 으슥한 곳, 멧돼지나 드나들 법한 거친 숲풀 사이에 자리 잡은 이선비의 무덤은 아직 흙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런 흙더미가 채 굳지도 않아 축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데 그 앞에 소복 차림의 설화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복은 이미 흙먼지와 이슬에 젖어 밑단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어깨 위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지요.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시문을 읊을 때 아끼던 낡은 합죽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말라라, 어서. 이 축축한 흙이 바짝 말라야 내가 살 길이 열리지. 서방님, 나를 원망치 마소. 당신은 이미 입을 닫았으니 그만이나 산 사람 입에는 거미줄을 칠 수 없지 않소. 어서 말라야 내가 새 신랑을 맞이할 것 아니오. 그녀는 미친 듯이 무덤 흙을 향해 부채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빠질 듯 흔들릴 때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입가에는 기괴한 웃음을 띠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며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산바람이 불어와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채를 휘둘렀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죽기 전 유언으로 무덤 흙이 마르면 새 시집을 가라 했다더니 정말로 저러고 있구먼. 열려는 무슨 요부도 저런 요부가 없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등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 모욕을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조롱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채찍질인지 알 길 없는 처절한 곡소리였습니다. 사실 그녀의 시선은 무덤 뒤편, 짙게 드리운 그림자 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 이방의 수하, 억쇠가 칠덩굴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독사 같은 눈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억쇠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도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시선은 설화의 손끝 하나하나를 핥듯이 감시했습니다.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채질을 멈추는 순간 혹은 미친 척하는 연극에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돌아온 기색을 보이는 순간 조 이방의 별채에 갇힌 어린 아들 몽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죽선을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밤새 입술을 깨물어 흐른 핏자국이 저고리 깃에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채가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아들의 숨소리가 이어지는 것만 같았고 두 번 흔들릴 때마다 남편을 죽인 원수의 목을 죄는 것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을 장터 구석에서 개밥 그릇이나 탐내며 비루하게 살아가던 칠득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웃음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화가 부채를 휘두를 때마다 그 궤적이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절박한 수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칠득이는 과거 이선비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떠올리며 진흙탕 속에 처박힌 자신의 발을 힘겹게 떼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의 부채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붉은 자국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그것은 꽃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손톱을 깨물어 부채살 안쪽에 새겨 넣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복수의 기록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녀린 여인의 부채질이 거대한 탐욕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미친 여인의 허망한 몸짓으로 끝나고 말까요? 산비탈의 바람은 갈수록 거세지고 설화의 부채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시냇물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이쿠 저런 열녀가 어디 있나 하던 양반들이 이제는 주막 평상에 앉아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설화의 미친 짓을 안주 삼아 씹어대고 있었지요. 글쎄 그 부채질 한 번에 남편 넋이 나갔는지 무덤과 흙이 아주 가루가 되어 날린다더군. 한량들의 너스레에 주막 안은 비릿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풍경 너머 고을의 실세인 조 이방의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 이방은 화려한 비단 도포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무덤가에서 밤새 설화를 감시하고 돌아온 억쇠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 이방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른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밤새도록 부채질만 하더란 말이냐? 그 가녀린 손목이 남아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지독한 정성이로구나. 시집을 가겠다는 열망이 그토록 뜨거우니 내 조만간 그 열기의 불을 지펴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 나리. 정말로 눈이 돌아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새 시집을 가겠노라 흥얼거리는데 그 모습이 하도 해괴하여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요. 어찌나 세게 부채를 휘두르는지 무덤 앞 풀떼기들이 전부 누워버렸지 뭡니까. 조 이방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설화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저지른 그날 밤의 일이 영원히 묻힐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선비가 숨겨두었다는 그 장부였습니다. 조 이방은 억쇠를 향해 낮게 읊조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미치면 오히려 투명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그 계집은 너무 투명해서 오히려 속이 보이지 않는구나. 억쇠야, 아이는 잘 있느냐? 어미가 저토록 밖에서 팔을 흔들어대며 고생을 하는데 자식놈이라도 배불리 먹여야 내 마음이 편치 않겠느냐? 고기는 좀 먹였느냐?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조 이방은 설화의 가장 아픈 구석인 어린 아들 몽이를 쥐고 흔들며 그녀가 장부의 행방을 실토할 때까지 말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장터에서는 또 다른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칠득이가 평소답지 않게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옷은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였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선비 못지않게 매서웠지요. 칠득이는 장터 한복판에서 떡을 파는 김씨 할멈에게 다가가 능글맞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멈, 오늘 떡 색깔이 참으로 곱소.
꼭 남편 무덤에서 부채질하는 설화씨 볼따구처럼 발그레하구려. 그 떡 하나 먹으면 나도 부채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맛이나 좀 봅시다. 김씨 할멈이 기가 막힌다는 듯 칠뜨기를 쳐다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놈아,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냐. 그 요물 같은 년 이름은 입에 담지도 마라. 고을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다니는 걸. 그년 덕분에 우리 마을 갓쓴 양반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칠뜨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무심하시네. 흙이 말라야 시집을 가든 말든 할 것 아니오? 그런데 말이오, 할멈. 이상하지 않소. 요 며칠 비 한 방울 안 오고 볕이 이리 쨍쨍한데 왜 그 무덤 흙은 아직도 축축하다고 난리들일까? 혹시 그 무덤 밑에 샘터라도 터진 게요? 아니면 설화씨 눈물이 흙을 다 적시는 게요? 칠뜨기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김씨 할멈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징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설화는 단순히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무덤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마르지 않게, 그래서 자신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야만 하는 명분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칠뜨기는 그 미세한 균열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설화가 던진 보이지 않는 낚싯바늘을 덥석 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그런데 말이옵니다. 칠뜨기 그놈이 자꾸 무덤가를 기웃거리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요. 그놈이 글줄이나 안다고 유세를 떠는데 혹시 설화와 무슨 내통이라도 하는 건 아닐는지요. 억쇠의 보고에 조 이방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천한 똥개 한 마리가 짖는다고 집이 무너지겠느냐? 하지만 개가 주인 신발을 물고 늘어지면 곤란하지. 억쇠야, 그놈 발목이나 분질러 놓거라. 감히 누가 이 판의 주인인지 똑똑히 알게 말이다. 아주 바삭하게 부러뜨려야 다시는 무덤 근처에도 못 가겠지. 조 이방의 고압적인 명령과 함께 고요하던 고을에 보이지 않는 살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의 부채는 여전히 허공을 가르고 있었고 칠뜨기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일상의 평화는 이미 조각났고 그 파편들은 누군가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 그것이 피로 피어날 것인지 눈물로 썩을 것인지는 오직 설화의 부채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덤가에는 여전히 기이한 부채 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시오. 이 무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한겨울도 아닌데 전용 바람잡이를 뒀단 말이오? 칠뜨기가 무덤가에 나타나자마자 특유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산기슭을 울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큼지막한 박을 하나 머리에 이고 나타나더니 설화가 부채질하는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설화는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했기에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부채질만 해댔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이 대체 왜 저러나 싶어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부채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내 평생 남편 무덤 시원하게 해주는 부인은 봤어도 이렇게 흙을 아주 가루로 만들 기세인 분은 처음 봅니다 그려. 이왕 흔드시는 거 내 박 속의 땀도 좀 말려주시면 안 되겠소. 요놈이 날이 좋아 그런지 아주 푹 익어가고 있단 말이오. 칠뜨기는 머리에 인박을 내려놓으며 설화의 부채, 바람을 가로챘습니다. 설화는 억쇠가 근처 숲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매섭게 부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저리 가지 못해. 내 서방님 가는 길 덮지 말라고 말리는 것인데 어디 천한 놈이 와서 바람을 탐내는 것이냐. 칠뜨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에헤이, 인심 한번 박하시네. 아주머니는 새 시집 갈 생각에 가슴이 불타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이 박은 무슨 죄요? 자고로 좋은 바람은 나눠 써야 복이 오는 법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세게 붙여보시오. 내 이 박이 다 마르면 아주머니 시집 갈 때 축사라도 울퍼드릴 테니. 이 광경을 숲속에서 지켜보던 억쇠는 혀를 찼습니다. 저 천치 같은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장난질이냐. 하지만 덕분에 설화 저 계집의 본색이 더 잘 드러나는구먼. 제 아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친놈이랑 박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억쇠는 칠뜨기를 그저 정신 나간 거지로 치부하며 경계심을 살짝 늦췄습니다. 하지만 칠뜨기의 행동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박을 이리저리 굴리는 척하면서 설화의 발치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게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지요. 몽이, 안전. 그 짧은 두 단어를 본 설화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부채질하는 속도가 잠시 멎는 듯 했으나 그녀는 이내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그래, 내 놈말이 맞다. 이 박이 마르고 이 무덤 흙이 가루가 되면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으로 다시 시집을 갈 것이다. 그러니 너도 얼른 그 박이나 말려서 술이나 한 잔 받아 오너라. 설화는 칠뜨기의 박을 향해 부채를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그 바람에 칠뜨기는 뒤로 낮아빠지는 신용을 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아이쿠, 아주머니 팔 힘이 장사시네. 시집 가시면 남편분이 아주 뼈도 못 추리겠소. 내 이 박이 깨질 뻔했지 뭐요. 이 귀한 박이 깨지면 내 마음도 깨지고 이 고을 공기도 깨지는 법인데 말이오. 칠뜨기는 투덜대며 다시 박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설화의 치맛자락 밑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칠뜨기가 미리 깎아둔 조이방 별채의 뒷문 열쇠 모양을 본뜬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그 돌멩이를 발로 밟아 숨겼습니다. 에잉, 재미없어. 아주머니랑 놀다가는 내 명예 못 죽겠구먼. 내일 다시 올 테니 그 무덤 꼭 바짝 말려놓으시오. 내일은 아예 숯불이라도 들고 와서 도와드리라니까. 칠뜨기는 엉덩이를 털며 유유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미친년과 미친놈이 아주 쌍으로 노는구나라며 침을 뱉었지만 칠뜨기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다시 홀로 남은 설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더욱 세차게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뜨기라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던진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가 휘두르는 부채 끝에서는 이제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마을 사람들, 여기 좀 보시오. 내가 드디어 무덤 건조의 1인자를 모셔왔으니 이제 설화 부인의 시집길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것이나 다름없소. 칠뜨기가 이번에는 커다란 대장간 풀무를 짊어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마을의 철부지, 아이들과 입방정심한 안악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요. 설화는 속으로 저 인간이 정말로 작정을 했구나 싶어 기가 막혔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부채를 휘두르며 넋 나간 사람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칠뜨기는 풀물을 무덤 바로 앞에 내려놓더니 마치 큰 의식이라도 치르는 대제사장마저 무색할 정도로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아주머니. 그 가냘픈 손목으로 언제 이 태산 같은 무덤을 다 말리겠소. 내 이 풀무질 한 번이면 무덤 속 서방님도 아이고 시원하다 하실 것이고, 겉에 흙은 내일 아침이면 가마솥 누룽지처럼 바싹 마를 것이오. 자, 여러분, 응원들 좀 해주시오. 칠뜨기가 끙차 소리를 내며 풀물을 밟아대자 강력한 바람이 무덤 위로 쏟아졌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고 소복 차림의 설화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콜록거렸지요. 이놈아, 내 신성한 서방님 무덤에 무슨 망측한 짓이냐. 당장 치우지 못해. 설화가 소리를 질렀지만 칠뜨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풀물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에헤이 감사는 못할 망정 화를 내시다니. 이게 다 아주머니의 새 출발을 위한 나의 눈물겨운 우정 아니겠소. 이 소동을 지켜보던 김씨 할멈이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미친년 옆에 미친놈이라더니 정말 가관이구먼. 저 풀무 바람에 무덤이 날아가면 그땐 정말 시집이 아니라 저승길로 가야 할 판이야.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고 그 웃음소리는 산 아래 조 이방의 집까지 들릴 기세였습니다. 억쇠는 숲속에서 이 황당한 광경을 보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 칠득이라는 놈 그냥 미친 줄 알았더니 아주 상미친 놈이구먼. 저런 놈이랑 엮여 있으니 설화가 다른 꿍꿍이를 품을 틈이 있겠어. 하지만 칠득이의 풀무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풀물을 밟는 박자에 맞춰 은밀하게 설화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풀무 소리에 맞춰서 오른쪽 숲을 봐라. 설화는 먼지를 닦는 척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칠득이가 미리 매수해둔 마을 아이들이 숨어 있었고 아이들은 조 이방의 별채 쪽으로 연결된 뒷길에 마른 나뭇가지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자꾸 화만 내지 말고 나랑 내기나 하나 합시다. 이 풀무질 100번 안에 흙이 마르면 나한테 떡 한 상 차려주는 거고 안 마르면 내가 아주머니 새신랑으로 직접 입후보하겠소. 어떻소? 믿져야 본전 아니오. 칠뜨기에 이 망측한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저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설화는 부채를 내던지는 신용을 하며 칠뜨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고약한 놈,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입에 담느냐. 내 오늘 너를 잡고 남편 곁으로 가리라. 두 사람이 무덤가에서 엉겨붙어 싸우는 척하자 억쇠를 비롯한 감시자들은 박장대소하며 긴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래, 싸워라. 저러다 둘이 정들면 조 이방 나리도 장부 찾기가 더 쉬워지겠지. 싸우는 와중에 설화는 칠뜨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장부는 사당 뒤 대나무 숲. 세 번째 마디가 잘린 대나무 속에 있네. 오늘 밤 별채불이 꺼지면 아이를 부탁하오. 칠뜨기는 짐짓 아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손매가 맵기도 하네. 장부는커녕 내 뼈가 먼저 마르겠소. 뱃소. 나 안 해. 시집을 가든 말든 내 알바 아니오. 칠뜨기는 풀물을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볼거리가 끝나자 하나둘 흩어졌지요. 홀로 남은 설화는 다시 부채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칠뜨기가 남기고 간 풀무 바람은 무덤 흙을 말린 것이 아니라 설화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면
이 고을을 뒤흔들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오늘은 아예 물지개까지 지고 나타나셨구려. 부채질로 안 되니 이제 무덤을 아예 강가로 만들 작정이시오? 칠드기가 빈정거리는 투로 무덤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지요. 설화는 대답 대신 무덤 흙 위에 바가지로 연신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칠드기가 농을 던져도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마치 무덤 속 남편을 다시 살려내기라도 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물을 뿌려댔습니다. 칠드기는 짐짓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기행에 질렸다는 듯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었고 숲속의 억새는 아예 평상이라도 펴놓은 듯 느긋하게 앉아 졸고 있었지요. 거참 물 아까운 줄 모르시네. 아주머니, 그 물로 숭늉이나 끓여 드시지 그러시오. 흙이 젖으면 젖을수록 그쪽 시집길은 뻘밭이 되는 건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단 말이오. 혹시 서방님 무덤에서 연꽃이라도 피우실 생각이오? 칠드기가 다가가 바가지를 뺏으려 하자 설화가 처음으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해. 내 서방님이 목마르다 하시는데 어디 천한 놈이 내 정성을 방해하느냐. 이때였습니다. 정성이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지요. 하는 고압적인 목소리와 함께 조 이방이 직접 무덤가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옥색 도포를 휘날리며 등장한 그의 뒤로 험상궂은 장정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칠드기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신용을 하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리, 여기 웬일이십니까? 제가 이 미친 여편네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교육 중이었습니다요. 조 이방은 칠드기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설화가 쥐고 있던 젖은 부채를 뺏어 들었습니다. 부인, 무덤 흙이 마르기는커녕 이제 아주 진흙탕이 되었구려. 이쯤 되면 부인의 정절이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요부라 욕하는데 나는 아직 부인을 아끼고 싶단 말이오. 조 이방은 설화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오. 내일까지 그 장부를 내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몽이 녀석은 생일잔치 상에 올릴 고기가 될 것이오. 부인이 무덤에 물을 뿌리든 피를 뿌리든 내 상관없으나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결단을 내리시오. 설화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 이방은 비릿하게 웃으며 그녀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아, 그리고 저 칠득이라는 놈 자꾸 눈에 밟히는구먼. 억새야, 저놈 다리 하나는 오늘 내로 정리하거라. 조 이방이 떠나자 무덤가는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칠드기는 땅바닥에 코를 박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설화는 텅 빈 바가지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자신 때문에 칠드기마저 화를 입게 될까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칠드기는 고개를 숙인 채 입모양으로만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다리 하나 내주고 아드님 모셔오면 남는 장사 아니오? 설화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바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이 바가지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억지로 미친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무덤에 물을 부었습니다. 하하하, 젖어라, 더 젖어라. 서방님, 우리가 갈 길이 구만리인데 이 정도 물로 되겠소. 마을 사람들은 그 처절한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칠득이는 억쇠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익사를 떨었습니다. 어이, 억쇠 형씨, 다리 부러뜨릴 거면 예쁘게 좀 해줘요. 내가 나중에 세장가 갈 때 절름발이면 곤란하잖아. 그의 농담 섞인 비명이 산 아래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설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웃음의 시간은 끝났고 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부채는 이제 물기가 아니라 살기를 머금은 채 달빛 아래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설화는 젖은 흙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장부, 사당, 대나무. 그것은 남편이 목숨과 바꾼 진실이자 이제 그녀가 조 이방의 심장을 찌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부채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바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불길을 몰고 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설화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니라 서늘하게 가라앉은 복수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씨들, 매질에도 극이 있는 법인데 이건 너무 무식한 것 아니요? 자고로 종아리는 가늘고 길게 때려야 마시지. 이렇게 몽둥이로 육지를 다져 놓으면 내가 시장 바닥에 고기로 팔려 나갈 판이란 말이오. 어두컴컴한 이방의 행랑채 뒤뜰, 칠득이의 비명 섞인 농담이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억쇠의 거친 발길질에 칠득이의 누더기 바지는 이미 피로 얼룩졌고 한쪽 다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득이는 그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실실 웃어댔지요. 그 미소가 하도 징글징글하여 억쇠마저 몽둥이를 멈추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놈아,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 판인데 웃음이 나오느냐? 내 놈이 설화 그 계집이랑 무슨 내통을 하는지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은 내 목구멍에 뜨거운 난물을 부어줄 것이다. 칠득이는 입가에 맺힌 피를 퇴하고 내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내통은 무슨 내통? 나는 그저 그 부인의 부채질이 하도 시원해서 땀 좀 식히려던 것뿐이오. 형씨도 한여름에 그 바람 한번 맞아보쇼. 조상님 묘자리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일 테니 말이오. 정 의심스러우면 내 나머지 다리도 마저 부러뜨리든지. 그러면 내가 아주 정직하게 아이고 나 죽네 소리만 지를 테니까. 억쇠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려는 순간 담장 뒤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그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누구냐? 억쇠가 주위를 살피는 사이 칠득이는 바닥에 떨어진 흙을 긁어모아 은밀하게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무덤가에서 물을 뿌려 적셔둔 비밀 장부의 위치가 적힌 피 묻은 종이 조각이 섞인 흙덩이였습니다. 칠득이는 이미 매질을 당하며 그 흙덩이를 소중히 챙겨두었던 것이지요. 같은 시각 설화는 무덤가에서 홀로 부채를 흔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득이의 비명이 산 아래서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칠득이는 단순한 동네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운명을 맡긴 유일한 혈맹이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부채 끝으로 무덤 흙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지켜내리라. 기필코. 잠시 후 억쇠가 지겨운 듯 자리를 뜨자 칠득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행랑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 차림의 설화가 귀신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칠득이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득이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오히려 익살스럽게 윙크를 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리 울상이시오? 내가 다리 하나 내주고
조 이방 녀석 안방 구경까지 실컷 했으니 이건 내 장사치고는 꽤 남는 장사였소. 자, 여기 보시오. 아주머니가 무덤 흘 속에 숨겨둔 그 피의 진실이 내 품속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들어있단 말이오. 이제 이 칠드기가 이방 녀석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차례요. 설화는 칠드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칠드기 씨,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게 했어. 칠드기는 그녀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면 나중에 시집 갈 때 나한테 국수나 한 그릇 말아주시오. 아, 그리고 이 다리는 고쳤으면 그만이니 걱정 마시오. 내일 잔칫날 이방 놈의 배알을 꼴 수 있게 판을 깔아둘 테니 아주머니는 그저 무덤가에서 마지막 부채질이나 화끈하게 해주시구려.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아래서 마주쳤습니다. 한 명은 부서진 몸으로, 한 명은 부서진 가슴으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어느 장군보다도 강인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나의 진실을 믿고 목숨을 걸어준다는 사실이 설화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칠드기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설화는 다시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있을 조 이방의 생일 잔치에 들떠 있었지만 그 잔치가 피의 축제가 될 것임을 아는 이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설화는 무덤 앞에 다시 앉아 부채를 활짝 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부채질은 이제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악인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태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력자의 등장으로 서사는 이제 슬픔을 넘어 장엄한 복수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저 칠드기 놈, 이제는 아주 송장 노릇을 하는구먼. 조 이방 나리댁 뒷간 옆에 버려져 있는데 숨만 간신히 붙어 있더란 말이야. 동트기 전 새벽 안개를 헤치고 주막으로 달려온 나무꾼의 외침의 마을이 다시금 술렁였습니다. 설화는 그 소식을 무덤가에서 전해 들었지요. 그녀의 손에 든 부채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다리 하나를 내준 칠드기가 이제는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소식은 그녀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조 이방의 수하 억쇠가 어느새 무덤가까지 올라와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부인, 이제 그만 무덤에서 내려오시지요. 나리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오늘 해질 역까지라는 걸 잊으셨소. 지금 나리께서는 생일 잔치 준비로 기분이 아주 좋으신데 괜히 찬물 끼얹어서 아드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지 마시오. 자,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갑시다. 억쇠가 내민 것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붉은 비단 저고리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부 쌍후에게 소복을 벗고 붉은 옷을 입으라는 것, 그것은 인격에 대한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서 설화가 붉은 옷을 받아드는 것을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것 보라고, 결국은 저럴 줄 알았어. 남편 흙도 안 말랐는데 붉은 옷을 입다니 저런 천하에 환양년이 있나. 설화는 입술을 깨물어 터진 피를 삼키며 그 붉은 저고리를 몸에 걸쳤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으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남편의 무덤이 멀어지고 아들이 갇힌 지옥 같은 이방의 저택이 가까워졌지요. 저택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설화는 거적대기에 덮여 버려진 칠드기를 보았습니다. 칠드기는 피떡이 된 얼굴로도 설화가 지나가자 한쪽 눈을 간신히 뜨며 웅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옷이 참 잘 어울리네. 꼭 잘 익은 홍시 같소. 그 와중에도 농을 던지는 칠뜨기의 모습에 설화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칠뜨기 씨.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녀는 차마 말을 내뱉지 못하고 눈빛으로만 처절한 약속을 건넸습니다. 조 이방은 잔치상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설화를 맞이했습니다. 오 부인,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소. 소복보다는 그 굵은 비단이 부인의 살결을 더 돋보이게 하는구려. 자, 어서 이리 와서 잔을 채우시오. 오늘 부인이 장부의 위치만 말해준다면 저 밖에 버려진 거지 놈에게도 의원을 보내줄 용의가 있소.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잔을 채우는 술소리가 마치 남편의 피가 흐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조 이방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이리 떠시오? 이제 이 고을에서 부인을 지켜줄 사람은 죽은 남편도 저 절름발이 거지 놈도 아닌 바로 나 조 이방이란 말이오. 부인은 그저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읊조렸습니다. 나리, 장부는 이미 나리께서 아시는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그 장부를 꺼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남편 무덤가에서 쓰던 그 부채뿐입니다. 부채 속에 장부의 마지막 자물쇠를 푸는 비밀이 적혀 있으니까요. 조 이방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까짓 부채야 지금 당장 가져오면 그만이지. 억쇠야, 가서 무덤가에 버려진 부채를 당장 찾아오너라.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억쇠가 무덤가로 간 사이가 바로 칠뜨기가 말한 판이 벌어질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 조력자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모두 건 단 한 번의 도박. 그녀는 붉은 옷소매 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나리, 술 한 잔 더 올리겠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평온이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드디어 그 요물 같은 계집이 쓰던 부채를 찾아왔습니다요. 억쇠가 무덤가에서 흙투성이가 된 합죽선을 들고 잔치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조 이방은 탐욕에 눈이 멀어 설화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그 부채를 낚아챘지요. 허허, 이까짓 대나무 살 몇 개에 내 운명이 달렸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로구나. 부인, 이제 이 부채가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까? 조 이방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설화는 붉은 옷자락을 여미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채살을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남편이 죽기 전 나리께서 건네신 그 독이 든 술잔의 제조법과 나리께서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부를 여는 열쇠이자 나리를 저승으로 인도할 초대장이지요. 조 이방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부채를 펼치려 했지만 칠뜨기가 미리 손을 써둔 탓에 부채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펴지는 것이냐? 억쇠야, 어서 이 부채를 찢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라. 조 이방이 악을 쓰자 잔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장부라니, 독살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이때 거적대기에 덮여 죽은 줄만 알았던 칠뜨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날이 성격도 급하시네. 그 부채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한테만 펴지는 신통방통한 물건인데 나리처럼 속이 시커먼 분이 만지니 대나무도 겁을 먹어 오므라드는 것 아니겠소. 이럴 땐 말이오. 나리가 직접 하신 일을 자백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지요. 조 이방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거지 놈이 어디서 감히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버려라. 하지만 억새와 장정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칠뜨기가 미리 마을 아이들을 시켜 조 이방의 별채에 불을 지르는 신용을 하게 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별채 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불이야, 별채에 불이 났다. 아이들의 외침에 잔치 마당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화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조 이방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리 장부는 사당 뒤에 없었습니다. 나리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장부는 이미 한 달 전에 한양으로 떠났지요. 남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미리 손을 써두었답니다. 제가 무덤가에서 부채질을 한 것은 장부를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나리의 시선을 무덤에 묶어두어 한양으로 간 전령이 무사히 도착하게 하려는 연극이었소. 조 이방은 뒤통수를 세게 엇맞은 듯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내 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는데 전령이라니 누가 장부를 가지고 갔단 말이냐. 설화는 비웃으며 칠뜨기를 가리켰습니다. 나리께서 우습게 보시던 저 칠뜨기 씨가 바로 남편의 제자이자 나리의 목을 칠 장부를 운반한 주인공이요. 지금쯤 의금부의 서리가 고을 입구에 도착했을 시간이군요. 사실 칠뜨기는 과거 이선비에게 글을 배운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에 탈을 쓰고 이방의 감시를 피해 장부를 복사하여 이미 한양으로 보냈고 설화와 짜고 조 이방을 무덤가 연극에 빠뜨렸던 것이지요. 나리, 내 다리 하나랑 나리 목숨이랑 바꾸는 거면 내가 아주 대박 터진 장사라고 하지 않았소. 자, 이제 잔치는 끝났으니 포졸들이 오기 전에 마지막 술이나 한 잔 쭉 들이켜시지 그러시오. 조 이방은 분노로 몸을 떨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능멸해. 장부가 있든 없든 너희들부터 여기서 죽여주마. 조 이방이 설화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방 이놈, 정말로 선비님을 죽였단 말이냐. 우리에게 곡식을 나눠주던 그 어른을. 민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붉은 저고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전히 희고 정갈한 소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리,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죄는 무덤 흙이 마르기도 전에 온 천하에 드러났소. 칠뜨기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주머니, 연기 대상감이요. 나중에 내 전용 부채질꾼으로 취직시켜 드릴 테니 걱정 마쇼. 아이고, 나리들 불이라니까요. 내 눈에는 저 별채 지붕 위로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불길이 치솟는데 다들 구경만 하실 거요? 자고로 남의 집불 구경이 제일 재밌다지만 이건 이방 나리 댁 별채란 말이오. 칠뜨기의 외침에 잔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불이 난 것은 별채가 아니라 칠뜨기가 미리 매수해둔 아이들이 별채 뒤편에서 젖은 집불을 피워 올린 가짜 연기였지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조 이방과 수아들은 그 연기에 속아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새를 비롯한 장정들이 물통을 들고 별채 정문으로 달려가는 사이 칠뜨기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담벼락 밑 개구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거참, 이 좁은 구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먼. 내 몸이 장사가 되었으면 담장을 넘었을 텐데 이놈의 다리 때문에 개 신세를 면치 못하는군. 칠드기는 투덜대면서도 뱀처럼 유연하게 담을 넘었습니다. 그는 별채 안쪽 조 이방이 가장 깊숙이 숨겨둔 비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설화의 아들 몽이가 겁에 질린 채 갇혀 있었지요. 한편 잔치마당에서는 설화가 조 이방의 시선을 완벽하게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날이 불길이 거센 것을 보니 하늘도 나리의 탐욕에 화가 난 모양입니다. 어서 저 부채를 펴보시지요. 그 안에 적힌 진실이 불길을 잠재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설화의 도발에 조 이방은 부들부들 떨며 부채를 찢어밟기려 했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이 끝까지 내 저 불을 끄고 돌아와서 내년과 그 거지 놈의 목을 한꺼번에 칠 것이다. 그 시각 칠드기는 마침내 몽이가 갇힌 방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몽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구석으로 숨어들었지요. 칠드기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꼬마 선비님, 무서워 마시오. 내가 비록 몰골은 이래도 그쪽 어머니한테 떡 한 상 받기로 약속한 귀한 몸이오. 자, 어서 이리로 오시오. 어머니가 무덤가에서 흔들던 그 부채 바람 타고 내가 왔단 말이오. 몽이는 칠드기의 눈빛에서 어머니의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머니는 무사하신가요? 저 때문에 나쁜 아저씨한테 매 맞는 건 아닌가요? 어린 아들의 질문에 칠드기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익살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팔힘이 장사라 내가 매 맞게 생겼소. 걱정 말고 내 등에 업히시오. 내 다리는 하나 고장났어도 등에 업은 선비님 모시는 정성은 이 고을 으뜸이니 말이오. 칠드기는 몽이를 업고 방을 나서려다 문득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몽이가 갇혀있는 동안 어머니를 그리며 삐뚤삐뚤하게 써 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주신대요. 칠드기는 그 편지를 소중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게 진짜 장부보다 1000배는 더 귀한 물건이로구먼. 자, 이제 이 칠드기 대감이 나갈 길을 열 테니 꽉 잡으시오. 칠드기는 별채 뒷담화를 허물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억새 일당이 가짜 연기에 속아 물벼락을 치는 소리가 멀어지고 칠드기는 몽이를 업은 채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곧 어머니를 만날 거요. 대신 아주머니 만나면 이 아저씨가 아주 용감하게 싸웠다고 꼭 전해주시오. 다리 부러진 건 사실 길 가다 넘어진 거라고 하지 말고 말이오. 숲 저편에서 설화는 별채의 연기가 잦아드는 것을 보며 칠드기의 성공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조 이방 앞에서는 끝까지 서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날이 이제 연극의 막이 내릴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오는 것이 누구인지. 설화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몽이를 무사히 구출해 내려오는 칠드기의 실루엣이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구렁텅이에서 피어난 가장 찬란한 희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방날이 불은 다 끄셨소. 물벼락을 얼마나 낮으셨는지 옥색 도포가 아주 물미역처럼 착 달라붙으셨구려. 자고로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더니 나리께서는 별채 불길에 아주 축지법이라도 쓰신 줄 알았소. 숲길을 뚫고 나타난 칠드기의 목소리가 잔치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등에는 몽이가 매달려 있었고 칠득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조 이방을 향해 이보다 더 고소할 수 없다는 듯이 낄낄거렸지요. 조 이방은 물에 젖어 꼬리말이 아닌 채로 몽이를 발견하고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거지 놈이 감히 내 집안 물건을 도둑질해 나오다니. 억쇠야, 저놈들을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하지만 억쇠와 장정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칠득이가 품속에서 꺼내든 것은 아까 방에서 챙긴 몽이의 편지와 함께 이 선비가 미리 복사해 두었던 진짜 장부의 결정적인 한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득이는 그 종이를 높이 쳐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 종이 한 장이 나리의 목줄이라는 걸 잊으셨소. 장사꾼도 물건을 팔 때는 앞뒤를 재는 법인데 나리는 어찌 이리 앞뒤 안 가리고 몽둥이부터 찾으시는지 모르겠소. 자, 여러분, 이 종이에 적힌 게 무엇인지 아시오? 나리께서 여러분의 곳간을 털어보닌 창고를 채운 아주 상세한 가계부올시다. 설화는 몽이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몽이야, 내 아들아. 어머니의 품에 안긴 몽이도 울음을 터뜨렸고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화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조 이방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날이 이제 인질은 사라졌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렸으니 이제 당신이 잃을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목숨까지 포함될 것이요. 조 이방은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악을 쓰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 종이 한 장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고울 수령도 내 소나귀에 있고 관아 포졸들도 다 내 밥을 먹는 놈들이다.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한단 말이냐? 조 이방은 억수의 칼을 빼서 들며 설화 모자를 향해 돌진하려 했습니다. 이때 칠득이가 앞길을 막아서며 비장하게 그러나 유머를 잃지 않고 외쳤습니다. 에헤이 나리, 성격 급하시긴. 누가 나리 혼자 심판한다 그랬소. 자고로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흥이 나는 법이지요. 내가 아까 불이야 하고 소리칠 때 그 연기가 누구한테 보내는 신호였는지 아시오? 바로 한양에서 내려오다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말아 드시던 암행어사 나리의 전령들에게 보낸 신호였소. 이제 곧 도착할 텐데. 나리께서는 손님 맞을 준비도 안 하시고 칼춤부터 추시니 참으로 무례하시구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득이는 그 광경을 보며 설화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파는 다 깔아놨으니 이제 마지막 부채질이나 시원하게 한 번 더 해주시구려. 저 나리 놈, 저승 가는 길 덥지 않게 말이오. 설화는 다시금 남편의 합죽선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 부채는 미친 여인의 도구가 아니라 악인을 단죄하는 상징처럼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나리, 당신이 죽인 내 남편은 그저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려던 등불이었소. 당신이 그 등불을 껐다 믿었겠지만 보시오. 여기 칠득이 씨와 나, 그리고 우리 아들,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등불의 불씨가 되었소. 설화의 목소리는 잔치 마당을 압도했습니다. 조 이방은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탐욕 대신 죽음보다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칠득이는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선비님, 똑똑히 보시오. 이게 바로 글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과응보라는 과목이요. 시험 문제는 나리가 냈고 정답은 우리가 썼으니 이제 채점은 저기 오시는 어사 나리께서 하실 거요. 아,
내 성적이 좀 좋으면 나중에 나라에서 곡이나 좀 보내주려나 모르겠구먼. 칠뜨기의 너스레에 긴장감 가득하던 마당에 짧은 웃음이 돌았지만 다가오는 횃불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극이 아닌 진짜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왜 갑자기 바닥과 합궁이라도 하실 기세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까의 그 서슬퍼런 기계는 어디 가고 꼭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셨구려. 자고로 이방이라면 고을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나리 꼴을 보니 고을의 안녕은커녕 본인 앞가림도 버거워 보이십니다. 칠뜨기가 장부를 흔들며 조이방의 코앞에서 깐족거렸습니다. 조이방은 부들부들 떨며 땅바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고을의 노회한 구렁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었지요. 그는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더니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설화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부인, 설화 부인, 내가 잠시 마귀가 씌었나 보. 그 장부, 그까지 종이 뭉치가 무엇이 중요하겠소. 내가 가진 재물의 절반, 아니 전부를 줄 테니 제발 그 장부만 내게 넘겨주시오. 부인과 아드님이 평생 쓰고도 남을 금은 보화를 약속하겠소. 저 거지 놈에게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를 사줄 테니 제발. 조 이방의 추악한 제안에 칠뜨기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이쿠, 기와집입니까? 나리, 제 다리 하나랑 기와집 한 채면 꽤 수지가 맞는 장사긴 하겠소만 문제는 제가 잠버릇이 험해서 기와집에서는 잠을 못 잔다는 것이요. 저는 그저 나리께서 관아 지하 옥사에서 차가운 바닥과 절친하게 지내시는 걸 보는 게 유일한 취미랍니다. 설화는 차갑게 조 이방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리, 당신의 금은 보화는 내 남편의 피와 이 마을 사람들의 눈물로 빚은 것인데 그것을 어찌 내가 만질 수 있겠소. 당신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구려. 하지만 보시오. 당신이 믿었던 그 돈이 지금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지. 조 이방은 눈을 번뜩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 어사전령들이 온다고. 오라고 해라.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이 부채 속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을 없애버리면 그만이다. 조 이방은 설화가 들고 있던 합죽선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설화는 일부러 뒷걸음질을 치며 그를 무덤가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서방님의 무덤 앞으로 오시지요. 서방님께서 나리에게 직접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 무덤가에 다다르자 설화는 갑자기 부채를 활짝 펴서 조 이방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부채 속에는 피로 쓴 글씨가 아니라 칠뜨기가 미리 발라둔 강력한 고춧가루와 석회 가루가 가득했지요. 설화가 부채를 한 번 강하게 휘두르자 붉은 가루가 조 이방의 눈과 코로 쏟아졌습니다. 아, 내 눈, 내 코, 이게 무슨 짓이냐. 조 이방이 비명을 지르며 앞을 가리지 못하고 허우적댔습니다. 칠뜨기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역시 부채질 솜씨가 명불허전이십니다. 저 나리놈, 눈에 불이 번쩍 나니 이제야 세상이 좀 똑바로 보이려나 모르겠소. 나리, 그게 바로 우리 백성들이 나리를 볼 때 느끼던 화병의 맛입니다. 매콤하니 아주 일품이지요? 눈이 먼 조이방은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설화가 미리 파놓은 무덤 앞 구덩이 속으로 보기 좋게 고꾸라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설화가 며칠 동안 무덤 흙이 마르라며 부채질을 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부채질을 하며 조금씩 그곳에 흙을 파내어 함정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드디어 이자를 서방님 발치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설화의 목소리가 산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뜨기는 구덩이에 빠진 조 이방의 머리 위로 아까 말리던 그 박을 툭 던졌습니다. 날이 이 박이 다 마르면 시집가라던 유언 기억하시지요? 아주머니, 대신 나리께서 이 박이랑 같이 여기서 푹 익어 가시구려. 아주머니는 이제 새 출발하러 가실 테니까 말이오. 멀리서 횃불 무리가 산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연극은 완벽하게 끝났고 진짜 심판관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조 이방은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에 씻겨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설화는 아들 몽이의 손을 잡고 남편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부채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리, 거기 아래는 공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하실보다 아늑하고 흙냄새도 구수하니 아주 나리 전용 침소로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구덩이 위에서 칠뜨기가 목을 길게 빼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고춧가루 테러에 눈도 못 뜨고 구덩이에 처박힌 조 이방은 진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벽을 긁어대며 비명을 질러댔지요. 이 천한 것들아, 감히 나를 이딴 구덩이에 가두다니. 내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 가문 전체를 멸문지화시킬 것이다. 조 이방의 협박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산속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칠뜨기는 짐짓 놀라는 척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멸문지화라니요. 나리, 그건 나라의 큰 공이라도 세운 분이나 쓰시는 거창한 말 아닙니까? 나리처럼 남의 곳간 털어보닌 배 채우는 분은 그저 멸망 두 글자면 충분하지요. 걱정 마십시오. 나리께서 저지른 그 수많은 업보라는 톱니바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톱니가 딱딱 맞게 돌아가고 있으니 말이오. 칠뜨기의 말대로였습니다. 설화가 며칠 밤낮을 무덤가에서 부채질하며 끌어모은 것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행을 보고 저 여자가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어 몰래 지켜보던 마을 장정들과 조 이방에게 토지를 뺏기고 눈물 흘리던 소장농들이 하나둘 칠뜨기의 신호에 맞춰 산으로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 손에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조 이방의 최후를 확인하기 위해 무덤가로 집결했습니다. 설화는 아들 몽이의 눈을 가린 채 차갑게 구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리, 제가 무덤에 물을 뿌린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흙이 마르면 시집을 가겠다는 유언은 나리를 속이기 위한 명분이었으나 무덤 흙이 축축해야 당신이 그 구덩이에서 미끄러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소. 당신이 그토록 비웃던 미친 여자의 부채질이 실은 당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이었음을 깨달으시오. 조 이방은 그제야 설화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인, 내 잘못했소. 제발 이 장부만 돌려주면 내가 관아 창고를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다 나눠주겠소. 조 이방의 비굴한 제안에 칠뜨기가 다시 나섰습니다. 에헤이 나리,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재미없는 말씀이오. 나리께서 나눠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나리 댁 창고 앞에 줄을 서 있고 한양에서 오신 서리 나리들이 장부를 대조하고 계시니까요. 나리는 그저 여기서 구경이나 하시다가 포박이나 당하시면 됩니다. 이때 숲속에서 억쇠가 나타나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조 이방을 처단하라, 선비님의 원수를 갚아라 라며 함성을 지르며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억쇠는 들고 있던 칼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옥에 끌리듯 끌려왔습니다. 아이고, 억쇠형 씨, 도망가려면 좀 일찍 가시지 그랬소. 자고로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다는데 형 씨는 눈치가 영광이구먼. 칠뜨기의 비아냥에 억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설화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채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핍박하고 남편을 죽인 원수가 여기 이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진실은 부채질 몇 번에 사라지는 먼지가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 소리는 조 이방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칠뜨기는 몽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씩 웃었습니다. 선비님, 똑똑히 보시오. 이게 바로 세상 이치라는 장치가 자동으로 굴러가는 소리요. 악인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기계가 어디 있겠소. 칠뜨기의 유머 섞인 일침에 몽이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산 아래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조 이방은 구덩이 바닥에서 허망하게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진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거기 구덩이 속이 생각보다 깊은 모양이구려. 나리께서 평소에 사람들을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뜨리셨으면 본인이 판 구덩이조차 이토록 아늑하게 느껴지시겠소. 자고로 사람은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더니 나리는 오늘 흙과 아주 하나가 되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칠뜨기가 구덩이 입구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며 조 이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덩이 바닥에서 진을범벅이 된 조 이방은 앞도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지요. 이 무엄한 놈,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 놈의 혓바닥부터 뽑아버릴 것이다. 어사, 전령, 그 놈들이 오기도 전에 내가 이 고을 군수와 손을 잡고 너희를 역적으로 몰아 죽일 테다. 조 이방의 마지막 허세에 칠뜨기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나리, 꿈 깨십시오. 나리가 믿으시던 군수 사또께서는 지금 한양에서 내려온 전령들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본인 목숨 부지하기 바빠 나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잡아떼고 계신답니다. 자고로 정승 집계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서도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온다는데 나리는 아직 정승도 아니면서 벌써부터 외톨이가 되셨으니 참으로 딱한 처지십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횃불 수백 개가 무덤가를 대낮처럼 밝히며 집결했습니다. 그 무리 맨 앞에는 설화가 남편의 유품인 흰 부채를 든 채 서 있었지요. 설화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구덩이를 향해 일갈했습니다. 조 이방, 당신이 불태운 우리 집과 당신이 앗아간 내 남편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요. 하지만 당신이 가로챈 백성들의 곡식과 토지는 이제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보시오, 당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설화의 말이 끝나자마자 칠뜨기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 이방의 집에서 가져온 비리 장부의 가짜 사본들과 그가 부정하게 모은 비단 자락들을 구덩이 주변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가까이 가져갔지요. 나리, 이 장부들이 타오르는 불꽃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나리의 죄를 태우는 불길이자 우리 마을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정화의 불꽃입니다. 뜨겁거든 아까 부인이 뿌린 그 축축한 흙 속으로 더 깊이 숨어보시지요. 조 이방은 불길의 열기가 느껴지자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살려주게, 부인, 내가 잘못했소. 몽이 아범이 죽을 때 내가 약이라도 썼어야 했는데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게. 드디어 조이방의 입에서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고 분노의 함성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칠득이는 몽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저기 타오르는 불꽃을 보시오. 저것이 바로 악인이 마지막에 마주하게 되는 진실의 빛깔이라오. 저 불길은 죄 없는 사람에겐 따뜻한 온기가 되지만 저 나리 같은 사람에겐 살을 태우는 지옥불이 되는 법이지요. 이제 아버님의 억울함도 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평안을 찾으실게요. 설화는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조이방, 당신을 죽이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업보의 칼날이오. 이제 곧 도착할 의금부 서리들에게 당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평생 감옥에서 백성들의 곡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살아가시오. 설화의 말에는 증오를 넘어선 장엄한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밤하늘로 치솟는 불길은 조이방의 추악한 저택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눌린 자들의 가슴에서 터져 나온 함성처럼 붉고 찬란했지요. 조이방은 구덩이 바닥에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칠득이는 마지막으로 구덩이를 향해 침을 되뱉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리, 다음 생에는 제발 부채질 시원하게 해주는 착한 부인 만나서 개과천선이나 하시오. 물론 나 같은 놈한테 다리 분지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 말이오. 횃불 무리는 이제 조이방을 포박하기 위해 내려오는 관군들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설화 부인, 아니 이제 열녀 자격이 충분하시니 설화 마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제는 정말 고생 많으셨소. 내 살다 부채질로 이방놈 눈을 멀게 하고 구덩이로 몰아넣는 기막힌 광경은 처음 봤단 말이오. 마을 장터 입구, 어제까지만 해도 침을 뱉던 사람들이 이제는 설화가 지나가기만 해도 길을 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설화는 예전에 그 단아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아들 몽이의 손을 잡은 채 미소 짓고 있었지요. 그녀의 곁에는 다리를 절면서도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칠득이가 호위무사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자자, 길 좀 비켜주시오. 여기 이분이 누구신가? 조선 팔도에서 부채질 제일 잘하시고 지략은 제갈공명 뺨치시는 우리 설화 마님 아니시냐? 그대들은 어제 마님께서 부채를 활짝 펴실 때 그 서슬퍼런 기계를 못 봤으니 말을 마시오. 아주 조이방 놈이 오줌을 지리며 나 살려라 하던 꼴이 지금 생각해도 배가 아플 정도요. 칠뜨기의 너스레의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김씨 할멈이 떡 바구니를 들고 달려와 칠뜨기 입에 큼지막한 떡을 쑤셔 넣었지요. 이놈아, 그 입 좀 쉬어라. 그래도 내 놈이 아니었으면 우리 몽이 도령이 무사했겠느냐. 자, 이거 먹고 다리나 얼른 고쳐라. 내 놈 다리 부러진 게 이 마을의 훈장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오. 칠뜨기는 입안 가득 떡을 물고 우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멈, 떡이 어찌나 맛있는지 부러진 뼈가 실시간으로 붙는 기분이구려. 그런데 떡만 주지 말고 나중에 술도 한 잔 받아주시오. 설화는 남편의 사당 앞에 섰습니다. 조이방은 이미 한양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가로챘던 선빈의 집과 토지는 다시 설화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당의 향을 피우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이제 몽이가 당당하게 아버님의 뒤를 이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칠뜨기 씨도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몽이를 가르치며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사실 칠뜨기는 조 이방의 집에서 발견된 비리 장부 복사본을 한양의 서리들에게 넘겨준 공로로 고을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직에 나가는 대신 설화의 집 집사로 남기로 했지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벼슬입니까? 나는 그저 몽이 도령글 읽는 소리나 듣고 가끔 마당이나 쓸면서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국밥이나 얻어먹는 게 제일 팔자가 좋습니다. 칠뜨기는 마당에서 몽이와 함께 제기차기를 하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설화의 무덤과 부채질 이야기를 정절과 복수의 전설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마르면 타겠다는 말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숭고한 연극이었다며 앞다투어 칭송했지요. 설화는 그런 사람들의 변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원래 바람과 같아 부채질 한 번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법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마루에 앉아 설화는 남편의 합죽선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그 부채는 피 냄새도 고춧가루의 매운 기운도 사라진 채 향긋한 대나무 냄새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펴서 몽이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무덤 흙이 다 말랐겠지요? 몽이의 순진한 질문에 설화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몽이야. 흙은 진작에 말랐단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주신 따뜻한 바람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를 것이란다. 칠뜨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마을에 오거든 다른 건 몰라도 설화 마님의 부채, 바람은 한 번 맞고 가시오. 아기는 벌벌 떨고 의인은 기운이 솟는 천하제일의 바람이니 말이오. 그의 유쾌한 외침이 고을 전체에 퍼져나가며 지옥 같던 시간들은 이제 아름다운 야담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보게들. 내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네. 그 뒤로 설화 부인의 부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고을 사람들은 그 부채를 귀신 잡는 부채라 부르며 신성시했다더군. 하지만 설화 부인은 그 부채를 다시는 펼치지 않고 남편의 무덤 옆에 조용히 묻어주었다네. 전기수의 구수한 입담이 마을 정자 아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설화의 아들 몽이는 의젓한 선비가 되었고, 칠뜨기는 이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가장 입담 좋은 집사로 불리며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칠뜨기는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었으나 사람들은 그 걸음걸이를 보며 비웃는 대신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의 걸음이라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럼 그 나쁜 조 이방은 어떻게 되었나요? 손주들의 물음에 칠뜨기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놈 말이다. 한양 앞송길에 하도 겁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그날 설화 부인이 뿌린 고춧가루가 너무 매웠던지 옥사에서도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더군. 자기가 뺏은 곡식 한 톨 못 먹어보고 나라에서 주는 콩밥만 먹다 갔으니 그게 바로 진짜 콩밥의 정석 아니겠느냐. 날이 댁 화려한 기와집보다 옥사의 창살이 본인 체질에 딱 맞았던 모양이야. 칠뜨기의 너스레의 정자 위에는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아들 몽이와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무덤 흙은 이제 부채질을 하지 않아도 보드랍게 말라 있었고 그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설화는 무덤가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당신이 지키려던 이 마을의 평화가 이토록 찬란합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기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덤 흙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슬픔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당신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만이 향기로 남아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설화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네. 진실은 부채질 몇 번에 사라지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업보는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가는 부메랑과 같다고 말이오. 이 이야기는 고을의 전설이 되어 정직하게 사는 이들에겐 위로가 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겐 무서운 경고가 되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이 설화 부인과 칠뜨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남을 해치려 파놓은 구덩이는 결국 본인이 들어갈 자리가 되고 남을 시원하게 하려던 선한 바람은 결국 본인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법입니다. 조이방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칠뜨기처럼 조금 부족해도 남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어떠신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설화 부인이 지켜낸 그 고결한 정절과 칠뜨기의 용기 있는 지략은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서 시원한 부채,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덤가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부채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 부채로 누구를 시원하게 해줄 것인지 혹은 어떤 진실을 지켜낼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으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꿈속에서도 시원한 부채, 바람이나 실컷 맞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지요? 안 누르고 가시면 오늘 밤 조 이방이 꿈속에서 고춧가루 부채질하러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자, 다들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는 더 쫄깃하고 가슴 벅찬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